지역의 현안을 시시각각 다뤄보는 헬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올해 광복절은 제74주년이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엔 과거 조선시대 임진왜란, 정유재란 당시 전남 주민들과 이순신 장군이 불과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낸 불굴의 의지에 대해 배우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함께 이야기 나눌 최혁 남도일보 주필 자리하셨습니다. 네, 올해로 광복 74주년을 맞았습니다. 광복절의 의미와 또 이의에 대해서도 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한일 경제 전쟁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때죠.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라를 찾은 기쁨도 있지만 왜 나라를 잃어버렸는지, 당시 구한말 때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방비를 했기에 결국은 이 국권을 빼앗기고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살아야 했는지, 그 원인을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지금 한일 경제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 그런 방법도 나올 수 있고요. 예. 네, 그렇다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당시 나라를 지켜낸 12척의 배만 남게 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일본은 우리 한국의 처지를 자기들이 모든 원자재와 원천 기술을 중단을 하면은 12척밖에 남지 않는 조선의 신사라고 생각하고 총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괴멸당하고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일본 수군이 총 공격을 해오죠. 600척의 배로. 그런데 우리 이순신 장군이 그 어려움을 잘 극복을 하고 결국은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현 시점에서 돌아본다면은 과연 우리는 12척의 배로 어떻게 해야 일본을 이길 수 있을까? 또 이순신 장군이 사용했던 그 지략, 지혜는 과연 우리가 어떤 모습이야 그 12척의 지혜를 살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지략과 지혜는 어떤 부분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이순신 장군께서 사용했던 지략은 이 명량 울둘목이 가지고 있던 조류, 그리고 단 3척, 4척밖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그런 전술상의 이로움, 그리고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었던 화포 공격과 육박전,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지략을 세웠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어떤 지략을 갖고 있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런 경제적인 공세를 우리가 다소 어렵더라도 잘 참아내고 거기서 우리가 활로를 찾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단결입니다. 12척의 배 가운데 단결이란 배가 필요한데, 임진왜란 당시에도 조정은 당파 싸움을 하느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에 효과적으로 방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지 못했거든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우리 정치인들이 당략에 얽매여 가지고 이 경제 공세를 이겨낼 어떤 지혜를 모으기보다는 내부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쟁, 또 지금에 말하면 당리당략에 따른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소모적인 논쟁과 싸움, 이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불매운동에 이렇게 동참하는 것도 좋지만 왜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국권을 빼앗겼고 또 구한말 시대 때는 어떤 피해를 입었으며 또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혼을 말살하기 위해서 많은 민족권 말살 정책을 폈는데 우리의 언어와 풍습과 자연 속에는 과연 일제의 잔재가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것을 잘 헤아리는 것이 12척의 배로 일본을 승리하듯이 이 어려운
조건 속에서 일본과 경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당시 조선 수군의 전략은 어떤 정도였고 어느 정도로 성공을 거뒀습니까? 당시 일본 수군과 조선 수군은 겉으로 보는 전력에는 큰 차이가 없었죠. 당시 임진왜란 전에 우리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던 전체 전선수는 약 980척 정도가 됐는데, 그 중에서 전투에 투입할 수 있었던 판옥선, 우리로 말하면 아주 그 주력 군함이죠. 판옥선 약 100척 정도가 있었던 걸로 생각을 해요. 당시 우리나라 수군은 크게 3개의 사령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충청도, 하나는 전라도, 하나는 경상도. 그래서 전라도를 경상 우수사, 경상 전라 좌수사, 또 경상도는 좌우수사로 나눠서 5개의 어떻게 보면 큰 사령부가 있었죠. 1개 사령부당 약 25척의 판옥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판옥선은 2층 구조로 된 전선이어가지고 굉장히 크고 또 무거운 대포들도 실을 수 있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여기에 대포를 실어가지고 먼 거리에서 일본 배에 포격을 한 다음에 가까이 다가가서 일본 배들을 이렇게 육박전으로 이렇게 깨부수는 그런 전술을 썼죠. 그 당시에 우리의 판옥선 약 100척 정도, 나머지 배들은 약 800척 정도 됐는데, 일본 수군들은 약 1000척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력선은 100척이었던 반면 일본 전선은 약 1000척 정도 됐는데, 전력상으로 보면 우리가 좀 우위에 있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화포가 있었고 또 튼튼한 판옥선이 있었죠. 그런데 1592년 4월 13일 이 일본 수군들이 약 400척 정도가 이렇게 동래, 지금의 부산으로 이렇게 함락을 할 때 경상 자수사였던 박흥이라는 분이 일본의 수군에 지게 됩니다. 그때 일본 수군에게 우리 조선 수군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포와 전선들을 빼앗길 것을 두려워해서 모든 배를 전부 다 침몰시키고 불태워버리죠. 그래서 경상도에는 판옥선이 4척이 남습니다. 그래서 전라도 지역에는 약 50척 정도가 남아있죠. 그래서 약 50여 척의 판옥선으로 일본군과 전쟁을 치르죠. 그런데 우리가 22승을 합니다. 22번 해전을 해서 다 이기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칠천량이라는 그 해전에서 아주 참패를 당해서 조선 수군들이 괴멸이 됩니다. 거기서 전라 우수사였던 이역기,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령관이요, 해군 사령관 정도 되죠. 이역기 이 우수사가 죽게 되고, 또 옹균도 여기서 죽게 되죠. 그래서 조선 수군이 병사들을 그 당시에 정확하게 헤아릴 수 없지만은 약 5,000명 정도가 칠천량 전투에서 죽거나 다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수군이 죽게 되고 다치게 됐는데도 조선 수군의 활약은 굉장히 대단했던 것 같은데요. 예. 그 당시에 조선 수군의 활약은 어느 정도였는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되게 이제 조선 수군의 전력은 판옥선이었죠. 그런데 주 화력은 대포였습니다. 그래서 약 300m, 400m 그렇게 떨어진 곳에서 일본 전선들에게 포격을 가하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일본 전선들을 판옥선이 가서 들이붓는 것이죠. 일본 배들은, 전선들은 이렇게 삼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나라 배들은 소나무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음새들을 전부 다 못질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아기 맞춤을 했기 때문에 충격을 우리들은 잘 흡수를 한데, 일본 배들은 충격이 쉽게 깨지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판옥선으로 굉장히 많은 이 배들을 이렇게 깨부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임진왜란 당시에 해전을 4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치러졌던 옥포, 당포 여러 개의 이제 해전이 있었는데 크게 말해서 옥포 해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천해전입니다. 사천 일대에서 계속 벌어지던 전투. 이 세 번째가 한산도 전투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부산진 전투인데,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전투를 하면서 이 네 번의 전투, 약 22번의 해전에서 일본 전선들을 약 400척을 저희들이 경멸을 시키고 불에 태우거나 아니면 수장을 시키죠. 나머지 600척의 배가 나중에 칠천량 전투에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순신 장군을 마지막으로 숨통을 끊기 위해서 명량해전으로 몰려오게 되고요. 그래서 임진왜란 전기에는 우리가 제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칠천량 전투에서 우리가 괴멸 당함으로써 그 이후에 약 3달 정도 동안은 일본 수군이 제권을 갖고 있었고요. 그 뒤에 이제 명량해전, 이순신 장군이 돌아서 명량해전을 치른 다음부터는 다시 제권이 저희들에게 오게 됩니다. 네, 당시에 일본 배와 우리 배의 차이, 그리고 수군의 활약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임진왜란 당시 전남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좀 있었습니까? 당시 조선의 전체 인구가 700만이었어요. 700만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죽은 걸로 나와요. 임진왜란 뒤에 호구 조사를 해보니까 약 500만 정도가 남아 있었던 걸로 돼요. 그러면은 한 200만 정도가 그 당시에 임진 정유재란 당시에 죽은 걸로 나옵니다. 당시 조선의 400개 군현, 지금으로 말하면 시군이죠. 400개 정도의 군현이 있었는데 약 3분의 1이 죽은 데가 있고, 백성들이 혹은 뭐 4분의 1이 죽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전남 지역에서 군 하나가 없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 일본군이 임진왜란 때 전라도를 함락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들이 이 괴멸 당하면서 서해안 일대에 일본 수군들이 병력들을 끌고 상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전라도가 이제 함락이 되는 거죠. 남원성을 이렇게 공략을 하게 되는데, 이 시즈미 요시로라는 이 일본 장수가 이 남원 일대에서 장성, 영광, 한평, 무안, 강진, 해남 일대까지 이렇게 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당시에 이 시마즈 요시로라는 사람이 1598년도에 일본으로 철수를 하면서, 철군을 하면서 배에 약 3만 5천 개의 기를 싣고 가요. 1598년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1800개의 코를 베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 합쳐가지고 일본 교토에 코무덤이 있는데, 비총이라고 하죠. 일본 사람들은 이총이라고 합니다. 자기들 스스로 너무나 코를 잘라갔다면 야만스럽게 생각되니까 자기들이 이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꿨죠. 그것은 분명히 귀이, 이총이 아니고 코비, 비총입니다. 학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15만 개의 코가 묻혀져 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3만 5천 개의 코가 묻혀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료 화면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비총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일본에는 이 비총이 약 5군데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료 화면에 보이는 이 시마즈 요시루라는 이 장수가 전라도 지역을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화엄사 승려들과 구례 군민들이 이 석주관이라는 이 관문을 지키게 됩니다. 당시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넘어오려면은 이 석주관이라는 이 길을 넘어야 되는데, 이 구례 의병들이 500명이 여기를 석주관을 지키고 있다가 이 시마즈 요시로라는 부대에게 전멸을 당하죠. 또 그뿐만 아니라 남원성이 함락되면서 10,000명 정도 되는 순천, 구례, 남원 일대 백성들과 의병장과 또 관군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 죽은 사람들의 코를 다 잘라서 일본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화엄사에 이렇게 큰 괴물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극락으로 보내려면 천도제를 지내게 됐는데, 천도제를 이렇게 대웅전에서 지내게 됐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 와서 슬피 이렇게 울고 있기 때문에 대웅전에 다 못 들어가기 때문에 커다란 부처님의 그림을 그려서 이것을 이제 괴불이라고 하는데 화엄사 대웅전 앞에 걸어놓고 천도제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괴불 부처님의 그림이 화엄사에 있고요. 두 번째로 큰 그림이 해남 미왕사에 있습니다. 미왕사에서는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천도제를 지내려고 했냐면은 정유재란 때 일본 수군들이 이순신 장군을 죽이기 위해서 명량으로 이렇게 몰려왔는데 결국은 죽죠. 일본 수군들이 대패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 수군들이 이순신을 다시 죽이기 위해서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순신 장군은 육지 쪽에는 일본 육군들이 와 있고 앞에는 또 수군들이 있으니까 전번처럼 또 이렇게 울돌목 이렇게 거센 저를 이용해서 승리하기는 또 힘들고 그렇잖아요. 일본 애들이 이미 우리의 전술을 알았기 때문에 그날 오후에 12척의 배를 이렇게 지휘를 해가지고 영강 앞바다를 거쳐서 군산 선유도까지 작전상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일본 수군들 와서 보니까 이순신 장군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남, 진도, 영암, 강진 일대 사람들을 도륙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명량해전 끝나고 난 다음에 해남 군민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고 나오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천도제를 지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해남 미왕사에 큰 부처님의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서 천도제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던 구례 지역 또 해남 진도 지역 이 일대에서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서 큰 그림을 부처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미왕사에 있는 그림 괴불이 두 번째로 크고 화엄사에 있는 괴불이 첫 번째로 크게 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절이지만 그런 슬픈 사연들이 또 담겨져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가 고통을 받았고 그 중에서 15만 명 정도는 코베임을 당해서 코가 일본으로 실려갔고 또 수많은 기술자와 관광가 같은 학자와 많은 수백 명의 도공들이 이렇게 일본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수많은 문화재와 또 우리가 값어치 있는 것들이 모두 일본으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래서 7년 전쟁 다음에 조선은 정말 잿더미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돼버리고 말죠. 예. 네. 그렇다면 광복절을 맞은 오늘 우리는 이 정신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가장 아쉬운 부분은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많은 근면함과 명석함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기술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는 국부하고 연결을 시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놀라운 자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 잘 키워야 됩니다. 우리가 단기간적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산업 분야는 반도체 산업 분야인데 이게 지금 위기에 봉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이 위기를 잘 극복해서 반도체 산업을 극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K-팝 문화, 한류, 이건 엄청난 저희들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은 우리 K-팝의 문화는 세계 최정상급인데 이 K-팝에 본거진 한국에 이렇게 방문했던 사람들은 우리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식이라는 질서는 훨씬 낮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 정말로 문화자산뿐만 아니라 시민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웃을 잘 보살피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부강한 한국을 만들어서 그 길을 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국민이 합심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4주년을 맞이한 광복의 기쁨과 함께 잊고 있던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오늘날에도 독립운동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헬로 이슈토크였습니다.